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윤명철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산악인들이시죠? 일단 여러분들에게 제가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탐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동국대학교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동굴탐험부라는 곳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제 호경필 선생이 있지만은 산악부고요. 바로 그 옆에 있는 지하실의 또 하나의 방이 수중탐험부입니다. 차광 선생님이 일대를 했고 저는 동굴탐험부의 7기에 해당합니다. 제 7기 동기 중에서는 산을 오르락 산과 탐험을 왔다 갔다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위에는 바다도 왔다 갔다 하지만 바로 심상돈 씨입니다. 지금 남선호 선생님이랑 같이 고등학교 산악부 동기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산악부는 아니었었어요. 저는 이제 교육부라든가 다른 걸 하는데 단지 산악부랑은 친했고요. 그래서 졸업한 다음에도 늘 같이 인연을 맺었고 우리 중동산악부 출신 중에서는 유명한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인정형 이인정 선배가 있습니다. 이게 중동산악부죠. 그리고 제 동기 중에서는 지훈구 씨가 일단 중동산악부 출신입니다. 저는 그 동굴 탐험을 하면서요 탐험에 대한 욕구가 좀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르를 좀 확장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시작한 것이 뗏목 탐험이었습니다. 그래서 76년도에 낙동강 뗏목을 시도했지만은 금방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79년도에는 제대하자마자 금강을 뗏목으로 일단 단독 종지를 했고 그 다음부터는 강과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82년도에는 대한협의 뗏목 탐험을 도전했는데 그때 33시간 만에 실패했어요. 실패한 데는 변명 같지만 이유가 있는데 원래 제가 여러분들이 한편에서는 산악인들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우리는 동인이 없잖아요. 동호인이. 탐험이나 같이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조직체가 없었어요. 해외를 나가려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산 쪽에서는 대산연도 있고 한국산악회도 있고 근데 우리는 아무도 보장해주는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해외 나가려면 비자 자체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엄청나게 어려웠던 것이죠. 또 하나는 경비를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탐험을 생경하니까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82년도에도 저희가 예상했던 8월 초가 아니라 11월 초에 출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고 33시간 만에 뗏목을 타고 가다가 결국 뗏목에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좀 어렵다 판단하고 있었는데 마침 유조선이 멀리서 지나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 당시 때 콘테이선이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때 그 연막탄을 쐈는데 그게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범양 유조선 전용선이 발견해가지고 저희한테 와가지고 이제 좀 구출하는데 바다가 그때 험하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배가 와가지고 우리 조그만 뗏목에서 사람 3명을 끌어올리는데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바다는 좀 특별하더라고요. 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로구나. 그리고 그때 돌아오자마자 다시 제가 일본에 배낭여행을 떠났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리라 보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뗏목 탐험을 하고 바다를 건너고 일본을 간다. 좀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언론들과 국가기관이 관심을 보였어요. 도움은 주지 않았지만. 그래서 출항할 때 이를테면 출입국관리소, 세관, 해경, 해군 뭐 등등등 전부 다 와서 여러 가지 의지를 치르고 빠이빠이 했는데요. 정작 출입국관리소에서 도장을 안 찍은 거면 여권 스탬프에. 그 당시 때는 받기 힘들었거든요. 정말 개인적으로 어려운 끝에 비자를 받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돌아와서 보니까 스탬프에 도장이 안 찍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배낭을 그 여권 스탬프를 가지고 다시 일본에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한테 도움을 준 것은 일본 대학 탐험부 출신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요, 동굴탐험부는 제가 대학 졸업할 때쯤, 졸업하기 직전부터 그리고 대학원 시절 때 일본 대학 탐험부들과 합동 탐험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 대신에 그들은 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합동 탐험을 하면서 세계 탐험계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아문제를 비롯해서 옛날에 고전적 의미의 탐험인데 현대 세계에서 탐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거는 제가 일본 대학 탐험부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뭐 도시사라든가 림베이칸이라든가 뭐 산악으로도 유명하잖아요. 관세각괴인 뭐 등등. 그래서 그때 많은 도움을 받고 아이디어를 얻었고 인식의 확장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마침 제 친구가
교도 3대 출신인데 야마구치시가 저를 도와줘서 그래서 일본에 저를 기다리면서 일단 만나서 좀 다니고 혼자 다니면서 일본에 쭉 다녔는데 그때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일본의 대학 탐험부들이 16개 대학 탐험부들이 관서 지역에 모였어요. 오사카에 가면 큰 절이 있는데 이때 일본 관서적 16개 대학 탐험부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저랑 같이 인터뷰를 진행을 했어요. 하긴 그전에도 제가 도착하자마자 나가사키를 갔는데 잘 데가 없어가지고 나가사키 대학 탐험부실을 찾아갔어요. 일단. 그래서 한국에서 누구다 얘기를 했더니 얘기 잘 대접받고 자기네 부실에서 자라고 그래서 부실에서 잔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사카에 갔을 때는 관서 지역 탐험부 학생들이랑 많은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런 내용들은 그 당시 제가 낸 책에 아주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일본에는 대학 탐험부 학생들이 굉장히 활동이 활발하구나. 그리고 그때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그 당시 때 이제 지리적 탐험, 자연 탐험을 하지 않습니까? 동굴 탐험이다, 뗏목 탐험이다, 수중 탐험이다 이런 거 그러는데 그 당시 때 일본 대학 탐험부 학생들은 이미 그런 거 다 끝내고요. 근데 세계를 배낭여행뿐만 아니라 오지 탐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푸아 뉴기니아에 가서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찍은 사진들을 나한테 그냥 만준 나가이라는 친구도 있었고요. 그 당시 때 80년대 중반에 이미 파푸아 뉴기니아에 가서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쑥스럽지만은 남자 성기에 대놓고 꽂은 이런 사진들을 같이 찍은 그런 걸 했고요. 일본 사람들은 벵글라데시에 가서 난민초에 잠입하는 거예요. 탐험부 학생들이. 홍콩의 장크선에 잠입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실태를 조사하는 것. 그래서 제가 그때 얻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탐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연 탐험만이 아니라 사회 탐험도 탐험의 영역이로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확장시키다 보니까 80년대 중반 또는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한국 사회에 열풍이 불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민주화운동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은 세대들이 직접적으로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저는 그때 이것도 사회탐험이라고 봤어요. 거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그 사람들은 그 당시 때 산에 다니거나 탐험을 하는 사람들을 당시 시대 정신을 망각한 걸로 오해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아랫세대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나는 그걸 피부로 느꼈어요. 또 더군다나 제가 다닐 때 우리 학교는 성균관대에서는 굉장히 그 당시 최고로 학생운동이 활발하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고대사를 전공하는 저도 이상하게 봤지만 고대사뿐만이 아니라 탐험을 하는 것 자체를 현실을 덮여는 행위로 판단하더라고요. 그건 참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탐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통념을 깨는 거라면은 그러기 제가 탐험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런 사회운동도 지금으로 보는 환경운동에 해당하겠죠. 생태운동 이런 것들도 탐험의 영역에 들어가니까 이걸 사회탐험이라고 부르자. 그리고 나머지는 인간탐험. 이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정의를 하게 된 겁니다. 서두가 길어졌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남선호 소장님이나 오영 박사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등반이나 탐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별 문제를 못 느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저를 잘 모르시는데 이거 웬 백면서생이 몸도 마르고 생긴 것도 학자적 타입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와서 탐험 얘기를 하게 되면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그건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분명히 얘기하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82년도에 했고 83년도에는 다시 뗏목을 띄웠는데 그때 대원으로 참여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심상돈 씨예요. 아주 저랑 친한 친구죠.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주로 뗏목 탐험을 많이 했습니다. 바다 그리고 그다음에 강에서 특히 바다는요. 그 위에는 대학원에 들어가고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히 소홀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탐험을 하면서도 역사랑 연관시켰어요. 우리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규명하는데 탐험 활동을 적용시킨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뗏목 탐험은 바다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대양의 활동 무대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사회에서 많은 좋은 조건들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저도 원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역사의 연구 영역을 해양사로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해양사라는 학문이 탄생을 했고요.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질적으로 바꾸게 한 거죠. 지금은 젊은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해양활동이 활발했구나 이렇게 수용하는데 우리 전에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해양활동과 탐험을 연관시키다 보니까 뗏목 탐험을 하더라도 역사랑 연관시킨 거죠. 그래서
대연합에 이어서 다음에는 중국에 가면 중국의 절강성이라고 있습니다. 영파 아시죠? 항주 밑에 보면 영파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우리 역사랑 무지하게 관련이 깊어요. 장보고랑도. 영파에서 뗏목을 만들어서 다시 한국으로 오는 시도를 한 겁니다. 96년도에. 그런데 오다 보니까 이게 바다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조정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96년도에 뗏목이 결국은 항로를 벗어났어요. 한반도로 와야 되는데 태풍 때문에 북상을 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의도성 항해를 했죠. 그러면 곧바로 올라가겠다. 그래서 장보고의 항로를 내가 탑승하겠다. 명분을 그냥 한 겁니다. 그래서 쭉 북상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은 장보고 그러면 혹시 나이 든 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기억하시겠지만은 장보고가 산동 지방에 적산에 법헌이라는 절을 지어요. 이게 장보고가 지은 법헌이라는 절이고요. 그것이 제당 신라인들의 거점이 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예요. 적산 법헌이 바로 신라인들이나 일본의 승려들이 출발하는 곳인데 그전에도 제가 적산 법헌을 갔는데 뗏목이 바로 적산 법헌 앞바다에 갔어요. 그 16일째 그 앞에 보면 모에다는 조그만 섬이 있는데 조그만 섬이 바로 마지막 출항지예요. 큰 바다가 아니라 이를테면은 뭐 5, 6도랄까? 예를 들면 그렇게 늘 바다 마지막 섬이 모에다는 섬인데 바로 코앞이죠. 제가 그 앞에 9km까지 자력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배가 오니까 동네배를 불러가지고 우리를 신고하고 그래서 16일 만에 끝난 거죠. 이때 하나 에피소드를 들면은요. 우리는 그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82년도, 3년도 올 때도 아무것도 없이 갔어요. 그래서 시계 하나 없어가지고 남대문에서 산 전자시계를 그때 처음 나온 걸 사가지고 가고 제가 상해 측정할 때 마스터로 올라가서 뭐 전화 여러분이나 다 했으니까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 전자시계 침을 보면서 불빛을 재면서 그 비바람 몰아칠 때도 이게 등대 그렇게 좀 어려웠었어요. 경제적으로. 96년도에도 당연히 어려웠잖아요. 그때 제가 허용원한테 그랬어요. 허용원은 이제 돌아갔지만 또 돌아가서 여러 사람의 이견이 있지만 제가 문화일보에다가 사실은 글을 썼죠. 허용원에 대해서 좀 평가를 다시 하자. 좋게. 근데 허용원한테 내가 그랬어요. 좀 그 GPS라는 게 있는데 좀 그 빌려 쓰자. 그랬더니 그 당시 얼마나 GPS가 귀했어요. 그 GPS를 안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GPS도 없이 무전기도 없이 그냥 가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두절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제적인 행사인데 중국 측에서도 한국 측에서도 우리 행방을 모르는 거예요. 16일 동안. 그래서 16일째 되는 날 사실은 조선일보 가판에서는 실종 보도가 났어요. 외신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그때 제가 마침 산동에 도착하자마자 전화를 걸어서 우리 도착했다. 이래서 그거에 약간 본지에는 안 나왔는데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탐험할 때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었다. 이런 거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큰 행사예요. 국내에서 출발할 때는 뭐 특별한 게 아닌데 중국에서 출발할 때는 중국 절강성 행사이기 때문에 그 당시 절강성, 그 후에 절강성장이 됐지만 절강성에서 항주에서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2박 3일 걸려가지고 출항진 서무까지 와서 환송식으로 하고 동국대학교 총장도 왔지만 그리고 제가 국제학술회를 그 외에도 여러 번 개최했지만 국제적인 행사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과 우리는 선사시대부터 교류가 있었다. 특히나 통일신라 이후에는 사료에 등등한 곳이니까 우리 역사 영역, 해양활동의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밝혀내고 또 한 가지는 세미나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96년도, 7년도에 그 동시험에서 97년도에는 다행히 제가 그 머리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출발해가지고 4일 동안은 근처에 섬 및 근처에 대기시켜놓고 있다가 적당한 날짜를 봐가지고 출항시켰죠. 그래서 17일 만에 흑산도 뒤편에 도착했습니다. 약간 좀 위험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바다는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달리 여기 요트맨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큰 바다를 항해하는 것은 오히려 쉬워요. 그런데 접안할 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후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산에 다닐 때 이덕영 씨도 참가했지만 달의 1300호라는 뗏목이 97년도에 12월 30일 날 출항하고 98년도 해가지고 1월 24일 날 일본 오키제도의 도구섬의 앞에 고카무라의 해벽에 부딪혀 내면 전원이 즉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체적으로 이 전체 큰 대양항해보다는 오히려 연안항해가 더 어렵다. 이런 것들을 저는 97년도에 저반 경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그 직후에 그 다음에는 발해 1300구에 4명이 즉사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탐험을 하면서 역사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겁니다. 이 자리에 빌어서 제가 그 대원들에게 또 한 번 또 그 추모의 마음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때때로 제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것저것 많이 하다가 2003년도에는 또 한 번 시도를 했죠. 그래서 절강성을 출항해가지고 산동성까지는 끌었어요. 또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들도 왜 등반하다 보면은 꼭 시간을 놓치잖아요, 기간을. 그러다 보면 탐험 등반 자체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거나 희생당하는 경우도 있듯이 저희도 또 놓쳐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려서 산동까지는 예의 넣는다. 산동을 출항해가지고 인천 다시 남쪽으로 내려면서 완도 청해진, 그리고 제주도 최종적으로 출항했는데 13일 만에 오도열도라고 일본의 오도열도에 자력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착해가지고 해상보안청한테 신고하고, 그래서 그때는 총 43일이었지만은 중간에 10일 정도는 서울에 있으면서 뗏목 정비도 하고 인천에 묵어뒀으니까 이런 경험을 갖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탐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3년, 12년도에는 아주 그 생애 최대의 그 수치모서 실패인데요. 필리핀에서 뗏목을 띄워서 한국 쪽으로 오고자 하는 시도를 했었지만 초장부터 실패했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듯이 탐험에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실패가 굉장히 많아서 딱 60%의 성공률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60%의 성공률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에는 완벽한 건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51%만 되더라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51%에도 도전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무조건 도전을 하게 되면은 적어도 51점은 맞게 되면은 좋은 것이고, 70점 받으면 퍼펙트하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탐험도 마찬가지고, 인간은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완전에 이르도록 도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탐험이고 인간의 존재 이유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는 자그마한 탐험이랄까? 탐사겠죠. 탐험과 탐험은 다르거든요. 나중에 제가 탐험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탐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게 되면은 진해를 출발해가지고 제가 항해를 통해가지고 몸에 실려가지고 해군배를 타고 북해까지 왕복하면서 90일간 배를 탔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해양사 전공자로서 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혜택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뗏목 탐험을 하고 대양 항해를 했고, 강에서도 많이 했고, 또 바다를 그렇게 항해를 했고, 그리고 다시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유라시아 대륙을 많이 횡단했고, 그렇지만은 2013년도에는 자동차로 경주를 출발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스탄불까지 자동차로 횡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6대 그 투싼과 산타페를 제가 리드해가면서 갔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다시 기차로 베를린까지 들어갔고, 그 밖에도 탐사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탐험으로 선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뗏목 탐험 정도가, 그리고 이제 강뗏목은 제가 많이 했죠. 사실 우리가 남한강, 북한강 이런 것들은 아마 제가 처음으로 군대적 의미의, 현대적 의미의 뗏목 탐험은 제가 처음 한 것이 아닌가. 그 위에는 교실 래프팅 내조가 됐지만, 그래서 이런 탐험과 연관된 제가 경력 아닌 경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책상 앞에 있는 100명 서생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나라에 두수한 김용도 장님도 계시고, 여기 남선우 선생님도 있고, 또 친구도 있고, 또 고상돈 씨라든가 허영우도 있고, 그 외에 제 직계 후배인 호경필 선생님 후배고, 저랑 같이 바로 옆에 있었던 박영숙 씨도 있고, 그분들에 비하면 제가 한 탐험은 난이도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학자들보다는 어느 정도의 실전을 체험하고 탐험과 등산에 대해서 좀 고민했던 사람이다. 이런 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께서도 좀 너그럽게, 제가 다소 과격하지도 않겠지만 물론 과격한 말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제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에 가면 사마르칸드라는 도시가 있어요. 7년 전에 동국대학교를 정년하고 명예교실을 했지만 지금은
4년 전부터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국립 사마르칸드 대학교에 거기 고고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제가 귀국을 한 겁니다. 여러 가지 발표 때문에 귀국했고, 그리고 남선우 선생님과는 예전부터 알기 때문에 저는 이런 주제를 사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신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날 잡아서 오늘 이 자리에 쓴 거죠. 오케이. 이게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1장 서문을 빼게 되면 총 5개 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천천히 보시면 되고요. 늘 우리 학회에서 발표는 20분 정도가 주어진 시간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오늘은 30분이라고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앞에 두서없이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탐험은 스포츠나 취미로 소비되는 경향이 있다. 저는 탐험과 모험은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원래부터 탐험과 모험은 비교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기록 경쟁, 상업화, 소비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문명은 오히려 인간의 실존성,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현대 문명의 문제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환경 생태 파괴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를 거론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몇 년 전부터는 바뀐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인간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제는 요즘은 AI라는 말이 또는 AGI 이런 말이 막 회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인간은 데미 휴먼, 반쯤 인간이 이제 도래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보는 이런 인간이 아니라 애매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탄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인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실존의 문제예요. 관념적 실존의 문제가 아니라 석가모니나 아니면 키에르게고르라든가 사르트라 이런 실존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말 그대로 어느 것이 진짜 인간인가 실존의 문제거든요. 이런 실존의 문제, 이거 당연히 실존을 체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면 가장 적극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넓은 의미의 탐험일 수가 있는 거죠. 등반이건 뭘 다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탐험이 이 시대에 와서 정말 새롭게 중요해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왜 하냐면은 인간의 실존성이 약화되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약화되니까 이걸 극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탐험이 필요하다. 이제는 지식의 과다의 문제가 중요하진 않아요. 이제는 지성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정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이상, 그 너머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새로운 인간형이에요. 우리는 더 깊게, 더 넓게, 그리고 더 신중하게 이렇게 사유할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절대 AI로서 할 수가 없고요. 오로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생인간만이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상태대로 현대 문명을 추사하거나 따라간다면은 AI의 도구가 되지 결코 살아있는 인간, 생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일수록 탐험의 의미가 더 강화될 수 있다. 장르는 개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택 방식의 차이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탐험, 등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간은 왜 탐험을 하는가? 제가 이런 용어를 만들었어요. 호모 엑스페디쿠스. 많은 용어를 하잖아요. 호모 에렉투스, 선인간,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 호모 페이블, 뭐 이거 많죠. 그 밖에도 호모 루덴스, 놀이인간 등등 있는데, 저는 조금 일찍부터 이런 용어를 만들었어요. 인간은 원래가 탐험하는 동물이다. 제 말이 맞습니까? 인간은 진짜 탐험해요. 저는 인간이 나무에서, 수상동물에서 내려올 때부터 이게 한 2m 정도 높이게 되지만, 이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우주선을 띄우는 것과 똑같은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 시대 상황 속에서는. 인간은 부단히 늘 탐험을 해왔어요. 탐험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드리겠지만, 통념상의 탐험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온 겁니다. 다른 존재물과의 차이점, 인간은 탐험을 했다. 그래서 호모 엑스페디쿠스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인간의 역사는 탐험의 역사다. 이런 역사 이론을 제가 전개합니다. 그 역사 이론을 말로는 것이 아니라, 제가 논문이나 저서를 통해 가지고 역사를 전개할 때 그 중에 하나는 탐험의 역사라는 거죠. 인간은 탐험의 역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제가 늘 약간 좀 서운하거나 약간 화난 면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등반은 근대 이후에 시작된 거 아니에요. 일본인들의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죠. 그 이전부터 등반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들의 등반 또는 근대, 현대의 등반 양식과 우리들의 등반 양식이 다르다는 거죠. 산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오를 등자 등산이 아닌 거죠. 클라이밍이 아니라 우리는 입산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불교도 산 기슭에 사찰을 세우고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할 때도 산에 들어가 있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풍류도 말 그대로 유호산수, 그랬을 경우에 산과 물과 더불어서 같이 하는 거거든요. 원래가 우리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찍부터 우리에게는 탐험정신이 있었고 우리도 등반했지만 백두산은 우리가 능력이 없어 못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백두산은 올라가면 안 되는 산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백두산은 신령스러운 산이니까 명칭도 다 신과 연관된 명칭이에요. 제가 그냥 넘어가지만. 그래서 우리가 백두산을 못 올라갔다, 뭘 못했다, 이래서 우리가 탐험성이 결여된 집단이다. 그건 아닌 거죠. 조선조가 우리 민족은 역동성을 성실하고 그리고 정적인 문화였었고 한이 많고 이거는 조선조에 한정된 것이고요. 그 이전에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해요. 역사학자로서 얘기한다고. 이랬을 때 역사학자라는 것은요. 사실에 근거한 거예요. 제가 역사학자로서 발언하게 되면은 그냥 자기 생각이라든가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학자로서 검증된 사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우리 민족은 8 플러스 알파이기를 통해서 한반도 플러스 만마지일 때 정착했는데 그 과정은 정말 탐험의 역사다. 이게 제가 얘기한 거죠. 다만 이 땅에 정착한다면 그 탐험 정신이 약화됐거든요. 이렇게 편안하고 안온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탐험 정신을 개화시키거나 발휘시킬 기회는 안 주어졌어요. 워낙 편하니까. 그러나 여기 정착까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이곳상에서 온 사람들의 후예니까 그들은 얼마나 탐험 정신을 가졌겠어요. 먼저 떠나고 수많은 고난을 겪었고 수많은 집단들이 중간에 멈추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끝까지 온 사람들의 후손이 우리니까 우리 민족은 기본적으로 탐험 정신이 강한 거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론들을 전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모 엑스푸딕스란 말을 제가 만들어 쓰고 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기회가 되시면은요, 그런 용어를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맞나? 네. 왜냐하면 뭔가 우리 표현해야 되잖아요. 인간은 탐험하는 동물이야. 그리고 탐험인. 이게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탐험가라는 용어를 별로 안 좋아하고요. 탐험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 때는 탐험하면은 탐험한 사람이 별로 없었잖아요. 허용호가 탐험 영역으로 끼어들었지만 원래 저는 탐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언론에 노출되거나 그럴 때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나는 탐험가라기보다는 탐험인이다. 왜냐하면 탐험가구를 내면 엄청난 그 파워를 갖고 업적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못 미쳤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때 전 때 하나의 컴플렉스가 있다면 뭐냐면 우에무라 나오미라는 사람이었어요. 혹시 나이 드신 분들 기억나시나요? 우에무라 나오미. 우에무라 나오미는 일본 대학 산악부 출신인데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레스트를 비롯해가지고 결국 마지막 맥킨리에서 죽었지만 특기할 만한 사실은 안나의 코츠베의 불빛이 저곳이다. 이런 책을 통해서 이 북극권 전체를 개설매로 2년 반인가 3년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때 저는 이 사람 일본을 너무나 싫어했으니까 그 당시 때 절대 우에무라 나오미만큼은 극복해야겠다. 이게 내가 탐험가로 설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저는 결국은 못했고 그리고 이제 공부에 또 매진하다 보니까 그래서 탐험가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그 대신 좀 부드럽게 탐험인이라는 용어를 제가 쓰는 입장이니까 여러분들도 저의 생각을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가 진화 진보란 말을 다루는데요. 여기서 인간의 문제거든요. 저는 인간이야말로 가장 생존 능력이 탁월한 존재라고 봐요. 우리 민족이 특히 그렇지만. 왜냐하면 모든 존재물들은 각각 자기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만 그것을 극복합니다. 사막에 이리가 있습니다. 또 사막에 전갈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것 같죠? 아니면 극지방에서도 어떤 생명체들이 있어요. 대단한 것 같죠? 대단하죠? 그런데 그들은 오랜 진화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것에 특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건 일상적인 삶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인간은 지구상의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대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에도 이미 100만 년 전에 아프리카로 출발했던 호모 에렉투스가 한반도에서도 발견이 돼요. 지금 평양 지역에서는 100만 년까지 보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60만 년까지 보고 있지만 그러니까 인간은 서에서 동으로 그럼 남과 북으로 그리고 또 남쪽의 바닷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는 인도네시아 통과해 가지고
한반도까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온갖 다양한 생태 환경을 수대세에 걸쳐서 극복한 사람들의 후손이 인간이니까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가벼운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적응이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생체의 변화도 생기게 돼요. 제가 좀 약간 서구적인 마스크잖아요. 코가 좀 높고 이런 입장이죠. 입술이 좀 얇고 이런 거는 전형적으로 추위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추운 지방에 살게 되면은 말 그대로 공기를 좀 되게 크고 길고 그런 겁니다. 입술이 얇고 그다음에 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북방 유목민족들의 특성이죠. 뭐 남쪽 가면 해양 남방권은 또 다르니까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진화를 거쳐가면서도 인간은 적응해 온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문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진보란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불을 발명했고 그다음에 옷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말을 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신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언어, 랭귀지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 이거 부단한 노력의 소산이에요. 어느 생명체가 이런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우리 다시 봐요. 어느 생명체가 이런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근데 인간은 그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왔으니까 인간은 원래가 탐험적 존재고 인류의 기나긴 역사는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600만 년, 300만 년 그 소리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인간의 역사는 탐험의 역사다. 그렇다면 등반을 포함한 모든 탐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대했던 행위고요. 인간을 다른 존재물과 차별화시킨 것은 바로 탐험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등반인이고 탐험하는 사람들이니까 다 이런 피가 남보다 더 유별나고 그리고 이것을 주체하지 못해서 폭발시킨 존재들이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저보다 더 난이도가 높은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신 분들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제가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역시 진화가 있는데 인간은 진화를 넘어서 진보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바다, 항해, 산악, 등반, 극시탐험심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저는요. 오늘 이 발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늘 학자로서 학자들을 대상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등반인이나 탐험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고 제가 늘 그 약간 처져 있고 주눅이 들었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있으니까 뭔가 좀 기가 치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진짜 그래요. 학자들도 물론 가치가 있는데 기질상 때로는 좀 답답하고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오 박사 어때요? 그래. 자, 그래서 탐험이란 무엇인가? 제가 탐험의 정의를 몇 가지 하거든요. 얼마나 질문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탐험이란 무엇인가? 그때 제가 일관되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탐험은 첫 번째, 인간이 통념을 깨트리고 한계의 상황을 극복하는 행위이다. 통념을 깨트린 것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이를테면 우리가 북한산을 올라가는 사람과 8,000m급 올라가는 사람은 달라요. 그런데 일단 800m급에 만족하지 않고 8,000m급에 도전한다. 이거 자체가 발상이 저는 놀랍다고 봐요. 극지를 간다. 이게 통념을 깨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잖아요. 알피니즘이 시작됐을 때 몽블랑 아무도 못 올라갔어요. 그런데 일단 특별한 계기가 있었지만 그때부터 인간은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이 통념을 깨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말 그대로 평면의 시대예요. 수평의 탐험 시대인데 몽블랑부터 시작하면서 이제는 수직의 시대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이건 통념을 깨는 행위예요. 그런데 단순히 통념을 깨서 될까? 통념을 깨는 행위는 누구나 해요. 기질 있는 사람들은. 이를테면 판소리하는 사람도 아니면 학자도 뭐 등등 많이 하는데 그런데 탐험은 단순히 통념을 깨는 것이 아니라 한계 상황에 도전한다는 거죠. 한계 상황. 한계 상황은 정신적인 한계 상황도 있어요. 그러나 육체적인 물리적인 한계 상황이 있잖아요. 저는 그냥 말씀드리면은 그런 한계 상황을 좀 겪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물리적인, 육체적인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것. 이것도 저는 탐험이라고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통념을 깨트리고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행위가 탐험이다. 그럼 이걸로 끝나야 될까요? 아니에요. 난이도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선구성이 중요해요. 남보다 먼저 가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1등과 2등은 차이가 있잖아요. 초등과 후등의 차이가 있잖아요. 초탐과 후탐은 차이가 있잖아요. 발상도 중요하지만 누가 먼저 올라갔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이 시도하고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첫 번째 통념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가능성을 확보한 거예요. 아, 인간이 도전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그들이 비록 8,800이 아니라 8,000 밑에서 빽했다 할지라도 그걸 보면서 아, 그렇다면은 8848도 가능하구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초등이 중요하다고 봐요. 초등이 가장 중요하다. 아니면 초탐이 가장 중요하다. 말 그대로 선구성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선구성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모험도 중요한데요. 저는 탐험과 모험 구분한다 말씀드렸잖아요. 모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난이도입니다. 난이도. 난이도 있을 때 관념의 유인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생명 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그때 한 얘기 중에 하나는 진짜 본격 실존의 문제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실존을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근대화되면서 특히 또 6.25를 겪으면서 우리는 실존, 속의 실존의 영향을 받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정작 실존이 무엇인지를 체험한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실존을 체험한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사람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존을 체험해야지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삶이 무엇이구나. 생명이 무엇이로구나. 죽기 싫어하는 이유가 따로 있구나. 이거는 실존을 체험하지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일상적인 이런 평범한 삶 속에서 말 그대로 실존을 체험한 사람들이 누굴까? 아니면 실존에 가까운 경험을 한 사람들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은 이를테면 탐험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등반가들이죠. 내 말이 틀렸나? 맞죠? 맞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실존이라는 게. 그래서 난이도가 중요합니다. 정말 극한상을 가지는 인간이 육체적으로도 견딜 수 없는 것까지 경험하는 것. 이게 탐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지 본인이 탐험했다고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 특별한 경험했다고 해서 그거를 탐험이라고 그러면 곤란하죠. 뭐든지 각각의 고유 영역이 있고 역할이 있듯이 탐험 등반 그랬다면 거긴 거기에 맞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것이 지금 최근에 들어서 심해지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탐험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등반했다. 제가 등반했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확실히 구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저는 여기서 발생한 이익이 있다면 환원이 돼야 된다고 봐요. 사회에. 이거는 제가 초기부터 늘 얘기했고 특히 우리나라 등반계를 향해서 비판하는 소리예요. 제가 사랑과 산에도 한 4회 정도는 연재했어요. 우리나라 등반계를 비판하는 글을. 그때 딱 이럴 때 그랬어요. 언제든지 내 설에 비판하면은 거기에 응하겠다. 근데 네 번까지 없어가지고 제가 치워버렸어요.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한 얘기가 뭐냐면 탐험론도 제가 연재했었거든요. 다른 데다. 그래서 한국 탐험계에 관한 현실도 똑같은데 다만 사람과 산에서는 등산이기 때문에 등산론을 비판한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때 비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것은 사회적 행위라고 봐요. 제가 학자기 때문에 얼마나 히말라야를 가보고 싶었겠습니까? 등반이 아니라 주변 지역을. 그렇잖아요. 거기는 생태환경부터 역사,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근처는 가봤는데 실제로 자주 못 갔어요. 그런데 내 오영 박사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필드워크를 했다고 그러니까 다행인데 그때 아쉬운 거는 야, 산악인들은 많은 돈을 본인도 부담했겠지만 사회에서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같이 국민들의 성원 속에서 등반한다. 그랬을 경우에 당연히 거기서 얻은 이익은 사회 환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의 탐험가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 피어리도 그렇고 아문제도 그렇고 다 샅샅이 기록을 했고 일본도 마찬가지. 그 기록을 가지고 결국은 좋건 나쁜 간에 자국이 국력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줬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등반가들은 그런가? 그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반드시 사회에 환원을 시키는 것이 탐험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이번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 사회에 꼭 반드시 환원을 해야겠다. 저는 좀 아쉽긴 아쉬웠어요. 야, 그러면 얼마나 그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당시 때 제가 91년도에 등반이 아니라 신문사의 도움으로 쭉 아시아적을 조사할 때 네팔에 갔었거든요. 그때 많은 걸 봤어요. 그런 경험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제가 유라시아를 다니면서 학문과 연관시키고 있는데 정말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젊은 등반인 탐험인들은 앞으로 이런 기회가 생기게 되면 가서 반드시
자기 헌행위를 기록을 해서 얼마나 자기가 실제로 처절하게 처했는가. 대학 때 본 게 뭡니까? 아이가 부탁하자 안나푸르나부터 그런 책들 보면서 인간의 실존을 조금씩 접근했듯이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런 것들을 바로 어떤 분야에 있더라도 사회에 환원시켜야 돼요. 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들도 기록을 해야 됩니다. 한국의 배낭족들이 폭발했잖아요. 그 결정적 동기 중에 하나가 일본이 만든 책이에요. 세계를 가다를 번역한 거죠. 그 일본의 배낭족들이 주로 자료를 모아쓴 책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일본인들은 배낭여행을 다니면서 천천히 기록해가지고 사회 환원을 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산악계는 좀 더 학구적이고 좀 세대한 책임감을 가져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탐험을 구분하는 겁니다. 자연 탐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는 탐험을 제가 자연 탐험이라고 그냥 유형화시킨 겁니다. 즉, 제 구분법이에요. 두 번째는 사회 탐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명이나 제도나 역사나 공동체의 많은 문제들을 탐구하는 것. 해결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가서 같이 체험하고 공감하고 공명하는 것만으로도 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히말라야건 어딜 가든지 간에 우리는 공격, 외동, 외동, 어프로치 외도 같이 그들과 더불어서 뭔가 하는 그런 작업을 같이 하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가 인간 탐험인데 저는 이거 중요하다고 봐요. 가장 어려운 것은 역시 인간 탐험이 아닐까. 자연 탐험을 하면서건 간에 아니면 사회 탐험을 하면서 간에 그리고 아니면 오로지 순수하게 수행을 통한 인간 탐험을 통해서 간에 어쨌든 궁극적으로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 탐험이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인간 탐험을 통해서 그 궁극에 도달한 사람들은 인류 역사에 거의 몇 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불교에서는 그냥 부처라고 얘기할 뿐이죠. 각자라고. 근데 어느 시대나 어느 공간에서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셨겠지만 대다수는 못하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인간은 결국 인간 탐험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인간의 물리적 생물학적 실존을 위협받는 이 상황 속에서 당연히 인간 탐험은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인간 탐험을 성공한 사람은 누굴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바로 부처에 해당하는 석가모니 등등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간 탐험과 사회 탐험과 자연 탐험을 동시에 일으킨 인물은 누구일까? 석가모니라고 해서 한번 크게 신문에 타이틀을 난 적이 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탐험가는 석가모니다. 자연 탐험의 본질은 자연은 절대 정복의 대상이 아니다. 경쟁도 아니고 기록도 아니고 소비도 아니고 그냥 인간은 자연 앞에서 자기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것. 이걸 제가 탐험이라고 보는 겁니다. 동물 떼먹과 역사 보는 것은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넉넉한 줄 알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거나 오버됐다는 사인이 오는데요. 일단 이건 저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탐험은 실존 체험이다. 네. 탐험과 자유의지. 탐험가는 통념을 거부하고 안주를 거부하며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인간, 즉 프리윌, 자유의지에 충실한 사람들이 진정한 탐험인이다 또는 탐험가다. 이런 주장을 제가 하는 겁니다. 서구 탐험은 많은 빛과 그림자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한편으로서는 우리가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인류 전반을 놓고 보면 긍정적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빛과 그림자가 있지만 탐험도 역시 동일하고요. 서구 탐험이 그런데 우리는 서구 탐험이 가지고 있는 그림자를 가능한 한 걷어내고 서구 탐험이 지향했던 빛, 긍정적 성과를 많이 수용하면서 앞으로 탐험 등반의 영역을 좀 더 질적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탐험 문화의 문제는 말 그대로 우리 남준호 소장이 말씀하셨지만 과시와 소비와 스포츠와 상파의 경향이 많고요. 자연을 상대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자연과의 합일, 대상자의 합일. 이것이 탐험의 궁극적인 지향점인데 지금은 상대나 대상으로 보니까 결국은 당연히 모험이 되는 것이죠. 모험을 한다고 해서 되다는 것 아니죠. 저 모험을 하는 걸 까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성불성하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가는 것, 부단히 이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파편적으로 이런 행위들은 모험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비평까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본인들이 난이도 있는 또는 목숨을 건 행위로 하더라도 그렇게 또 비평하지 않습니다. 탐험이나 사회적 책임은 자연을 먼저 보호해야 되고 생태위기에 가장 먼저 응답을 해야 되고 인간성 회복의 길을 제시해야 된다. 특히 마지막의 부분들.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성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인가 이거를
탐험을 통해서 여기 나이 드신 분들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런 행위를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했던 경험과 그 지혜를 사회에다가 이제는 환원시켜야 되고 사회에 쏟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엇인가, 내가 직접 체험한 인간은 이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인간 자체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 가치가 있는 것이죠. 21세기 탐험 문제는 똑같은 얘기지만 현대 문명은 이렇다. 그래서 탐험은 자연회복, 인간회복, 공동체복, 그리고 자유주의를 회복하는 이런 것이 바로 문명적 실천의 얘기가 되니까 우리 그럴 수밖에 없다. 끝인 것 같은데, 네, 됐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탐험은 정복이 아니라 회복이다. 그리고 외침이 아니라 공명이다. 그러니까 과시가 아니라 스스로 깊이 들어가는 내면의 성찰이죠.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성을 회복하고 자유주의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특히 지금 필요한 것은 생명의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다. 탐험은 정말 새로운 세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세계를 새롭게 알고 발견하고 그리고 알아내고 체화시켜가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